일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뱅크런 그리고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이 같은 우려가 그리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나라 스페인까지 전이되는 것이 눈으로 또한 뉴스로 확인이 되자 시장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중심의 약간 저가 매수가 나타나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오늘도 역시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시장은 거의 3거래일 만에 100포인트를 뺏기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어제 살짝 반등했으니까 엊그제와 오늘 합쳐서 100포인트를 내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엊그제 60포인트 뺄 때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순매도했었는데 오늘 역시 비슷한 양상이 한 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변화는 있었죠. 낙폭과대주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데 기존 앞서가던 전차 군단이 급하게 빠지면서 시장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오늘 정확한 종가가 이제 좀 있으면 좀 나올 모양인데요. 코스피는 어쨌거나 확실하게 오늘 5개월 만에 1,800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1,780을 지킬 수가 있는지 오히려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170원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의 오늘 종가도 궁금하군요. 코스피보다 더 낙폭을 키우는 코스닥은 오늘 얼마나 폭락할까요? 먼저 시황센터 가서 정확한 종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시키고 또 유럽 재정위기 이슈가 계속 터져나오면서 국내 시장도 유로존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3%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일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1813선으로 급락 출발한 후에 장중 낙폭을 키우고 연중 최저 수준이죠. 1779선까지 낮추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시장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5개월 만에 최저 종가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3.4% 하락한 178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매물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5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도 13거래일째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는 4,6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개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유럽 리스크의 코스닥 지수도 7개월 만에 450선을 내준 모습입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1% 이상 빠지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4%대로 낙폭을 더 키우더니 결국 450선도 내준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4.16% 하락한 44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만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을 통해서는 3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지만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을 통해서 오늘 8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디스가 스페인은행 16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시키고 또 그리스마저 등급 강등에 들어가면서 환율은 1,170원 선을 뚫고 올라섰는데요. 오늘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9원 90전 상승한 1,172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막판에 4%가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 4.66% 하락하면서 116만 6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도 거대 낙폭을 했는데요. 현대차가 4.78%, 기아차가 5.66% 하락하면서 오늘 7만 3,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69% 하락하면서 25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 LG화학도 1.24% 하락했습니다. 신한지주가 4.92% 넘게 4.92% 하락하면서 오늘 37,6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도 3% 넘는 급락세 보이면서 23,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49% 밀려나면서 43,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다음도 4%가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10만 6,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홈쇼핑이 4.31%, CJENM도 5.93% 하락하면서 28,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FA도 오늘 1.43% 하락했습니다. 안랩은 6.64% 급락하면서 98,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SK브로드밴드가 3.1%, 그리고 젠백스도 1.23% 하락하면서 36,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또다시 폭락을 하면서 오늘 모든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업종별 움직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추락하면서 증권주도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오늘 삼성증권이 3.2%, 현대증권이 5.05% 하락했고요. 우리투자증권이 3.76%,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4.09% 하락하면서 3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5% 넘게 하락하면서 36,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유로존 국가 및 은행 위기가 국내 은행주에도 연일 영향을 미치면서 8거래일째 은행주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이 6% 넘게 급락하면서 9,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외환은행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도 4%대로 밀려났습니다. KB금융은 오늘 3.41% 하락하면서 35,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급락세를 중심으로 오늘 IT주도 외국인을 통해서 대량의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120만 원도 붕괴가 되면서 4%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16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가 3.67%, LG전자도 3.3% 밀려났고 또 LG이노텍도 5%대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LG디스플레이가 홀로 선전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LG디스플레이가 강보합권에서 2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해운과 조선주의 낙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했는데요. 해운주 먼저 살펴보시면 현대상선이 2.75% 하락했고요. 한진해운이 5.53%, 그리고 STX페노션은 4.55% 밀려나면서 4,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흥하해운이 오늘 6.43% 하락했고요. KSS해운 역시 4.63% 밀려나면서 4,3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조선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53% 하락하면서 34,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대미포조선도 4.46%, STX조선해양 역시 5.71% 하락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3.77% 하락한 26,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계주의 낙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산인프라코어는 4.21% 하락하면서 17,0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쌍용 머티리얼이 9%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1,970원의 거래 마감했고요. 한국조강도 7.45%, 그리고 동부라이틱도 6.88% 하락하면서 1,76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경기 방어주인 내수주 역시 종목별로 최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했는데요. 오늘 내수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6.13%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14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롯데쇼핑도 4.63% 밀려났고요. 하이트진로가 6.22%, 그리고 삼양식품도 4.31% 하락하면서 2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희선이었습니다. 네, 환율은 10원 가까이 올랐고 코스피는 60포인트 이상이나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했죠? 4% 넘게 급락한 날. 자, 시장에 둘러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고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쉽게 OX를 통해서 의견을 알아보는 시장 공감대 OX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유로존 사태 핵심은 스페인이다. 기관 매수로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겨낼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삼성전자의 약세는 계속될까요? 네, 그리스 얘기하다 보니 이제 스페인이 또 발목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오늘 그리스가 스페인 쪽으로 문제가 좀 전염된다고 해서 폭락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읽으면 OX판으로 의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로존 사태 핵심은 스페인이다. 네, 스페인이다. 원래 하창봉 팀장님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유럽 문제를 보셨다면은 조 이사님은 계속 스페인이 문제라고 주장해 오신 분이시죠. 오늘 좀 터졌네요. 네, 이렇게 빨리 터질 줄은 몰랐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그냥 스페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방송할 때도 이번 주와 또 신저점 나왔는데 이런 사태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지는 이제 좀 시간 차이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좀 놀랐는데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핵심인데 그리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축은행 개념입니다. 그리스는 저축은행이 이번에 거기 뭐 부실이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뭐 크게 뭐 이번에 완전히 사고가 많이 났는데
국내 은행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저축은행을 의식하거나 국내 자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저축은행 의식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공적 자금 뭐 그냥 또 국민의 혈세가 좀 뭐 또 세내 이런 차원에 해가지고 무마를 시키려고 하는 차원이죠. 그게 이제 그리스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입니다. 국민은행, 무리은행, 뭐 기업은행, 산업은행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페인 그 이력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뭐 저축은행 터지듯이 국민은행 터졌다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자체적 큰 혼란이 되는 거죠. 그만큼 톤이 다릅니다. 메가톤급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리스가 이제 뭘 하냐면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리스에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애국심보다는 일단 좀 약간 급하게 돈을 빼내는 어떤 굉장히 분열의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죠. 그게 또 전체적으로 스페인에서 방키아에서 지금 유로가 스페인에 예금돼 있는 자금이 이탈하면서 뱅크런이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스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스페인 쪽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 혼란이 굉장히 커져 나갈까봐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스페인이 또 건들게 되면은 이탈리아 건들게 되면은 프랑스, 그러면서 이제 독일까지 가는 거죠. 그러게 되면 유로존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주까지 썼던 지금 뭐 많이 빠졌다 이런 거는 아직도 이게 뭐 많이 빠졌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빠진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우려가 다시 증폭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떤 잘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리스를 예를 들어서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ECB에서 자금 집행을 일단 중지를 해놨습니다. 일단 유럽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 자체로 압박을 하고 최대 압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총선에 있어가지고 나가는 사람 연정 구성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을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국고에 돈이 없기 때문에 연금이 안 나간다. ECB의 뜻을 안 따르기 때문에 돈이 집행이 안 돼서 여러분한테 연금이 안 들어갑니다. 한 푼도 안 나갑니다. 그런 차원로 이제 명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정치인들도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유로존에 남아있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차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제 대안이 되는 거죠. 그리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6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있어가지고는 더 압박을 더 해야겠죠. 그러면서 국민들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이제 명분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해결의 길미가 이제 ES 자금 해가지고 ESF나 뭐 이런 자금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차 집행이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봐야 된다. 거기서 가지고 그런 자금들의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뭐 정치인 뭐 독일의 총리라든지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만 나누는 수준인데 지금 백그라운드 뒤에 상황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올 때에서는 반등이 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페인 문제, 특히 스페인 지수가 안정이 되고 할 때 우리나라 지수도 좀 하는데 일단 정책적인 문제들은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걸 강조해 드립니다. 네. 신평사의 그런 액션이라든가 ECB에서도 그리스 4개 은행에 대해서 돈줄 끊었던 거 이런 거 전부 다 압박 카드가 아닐까 싶긴 한데 과거에 그 피그스 사태가 났을 때처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지요? 많이 심각하죠. 사실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염려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만의 디폴트라든 유로존 탈퇴라면 그나마 그것도 사실 좀 심각합니다만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도 도미노 현상입니다. 그리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스페인으로 또 기타 주변국으로 좀 전이될까봐 상당히 네. 싫어하는 문제고요. 지금 현재 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피치사에서 그리스 신용 등급을 다시 트리플 C로 낮춘다든지 무디스나 뭐 각국의 신평사들이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의 은행권의 어떤 자금 중단을 잠깐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봐도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또 뭐 그리스 지금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은행을 좀 4군데 중단한 건 맞긴 맞는데 또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금 지원하는 그 돈줄을 일단 열어놨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가장 이 문제가 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냐 하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이제 잠깐 잘 역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중간에 무슨 회의도 진짜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시간 지났는데 뭘 막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유로존 발생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조금 잘못된 건 이제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적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통합만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다시 경제적 이슈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하나의 급락이 사실은 그냥 간단히 보면은 그리스가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디폴트로 가게 되고 탈퇴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자면 이것을 원래 원했던 친구들은 누구냐 하면 북유럽에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 있습니다. 왜?
유로존을 형성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자국의 흑자 기조를 가져왔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스가 탈퇴를 하게 되면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이 자수 내려가게 되고 그동안 오히려 덕을 보면서 흑자 기조를 가져왔던 것이 붕괴되기 때문에 정치 수장들은 어떻게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리스를 탈퇴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일단 그리스는 보는 통화 유로화를 버리고 드라코마로 가겠죠. 근데 드라코마화가 우리나라 옛날 IMF 받은 것처럼 돈의 통화 가치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통화 가치가 큰 폭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만약에 그리스가 수출 국가라면 우리나라처럼 수출 국가였다면 빨리 회복합니다. 좋죠. 근데 그리스는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영화나 이런 거 잘 보면 얘들은 소비 국가입니다.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드라크마 보는 통화, 자기네들의 통화가 가치가 약하면. 약해진다고 회사가 그 나라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독일이나 여타 뭐 재정기구 통합들이 돈을 받아낼 풍산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은 다음 주 23일 정도에 EU 정상회담도 예상돼 있고 또 6월 17일 정도에 총선합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어떤 정치적인 지금같이 많이 붕괴된 상황에서 정치적인 립서비스만으로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보는 네. 것이고 시장은 아마 이미 IMF도 어제 공식적으로 밝힌 것처럼 총선 끝날 때까지 우리는 속된 말해서 가만히 있겠다 그런 액션을 취했다는 것은 일단은 총선 끝난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제 IMF는 그래서 2차 총선 때까지 접촉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기관의 매수로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겨낼지.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13거래일 연속해서 팔았는데요. 기관의 매수로 이걸 좀 커버를 해줄까요? 기관 매수로 외국인 매도 이겨낼까? 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여기도 의견이 좀 같으신데 사실 기관의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대외적인 상황 돌아가는 거 볼 때 네. 제가 외국인이더라도 안 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기관들은 무슨 거꾸로 한번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 주에 큰 화두가 사실은 연기금이 얼마 집행한다 이야기했는데 그 자금 누구 돈이죠? 예, 우리 돈입니다. 그렇죠.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 그래서 기금 운용 하는 사람들, 뭐 정부에서 물론 약간 어느 정도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시장을 좀 방어해라. 일정 부분은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정책 입안자들이나 연기금 집행 운용자들까지도 5월달 지금 너무 급하게 빠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쇼크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간헐적 매수는 들어올 수 있어도 바로 지수를 되돌리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 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사실 작년 8월 달에 이미 이제 S&P에서 미국의 신용등 강등하면서 계속적으로 한 8개월 연속 유럽 이슈를 좀 중간중간에 감춰왔었는데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집행은 하겠죠. 일시적으로는 할 겁니다만은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파는 세력이 위에 있는 거지 파는 세력은 외국인 압도적 매도 위에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깊은 상태에서 밑에서 방어해준다고 그 종목 회사 자체, 기업 자체, 주가 자체가 바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일단은 방은 들어온다 그래도 받쳐주는 방어 정도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옛날에 스포츠 올림픽이 있죠. 탁구 같은 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공격하는 친구가 수비하는 친구보다는 힘은 세다. 그렇게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키는 진짜 외국인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관 사준다 그래도 밑에 조금 막을 뿐이지 이거 막 내려가는 물줄기를 못 막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지금 기관 매수가 칼날 잡기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놓고 이제 개인하고 같이 받아주고 있는데 뭐 기관 쪽에서 있어가지고 뭐 펀드 환매 쪽이 굉장히 강화되게 되면은 뭐 외국인 매도 펀드 환매 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크게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지수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펀드 환매는 약간 좀 잠잠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중에 이제 대기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봐야겠죠. 시중에 대기 자금들이 이제 기관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관에 탄압이 생기고 가장 큰 축이 이제 소위 말하면 오늘 같은 날도 종가나 어제 같은 날도 종가, 어제 뭐 노무라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특정 자금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연기금이나 뭐 전통부 자금 해가지고 그런 특정 자금들이 약간 시장을 긍정적으로 아니면 저평가로 생각해가지고 종가 관리, 쉽게 말하면 이제 인도 드레싱이죠. 그러면서 밑거리 크게 나올 수 있는 대반응이었던 그거를 줄 수 있는 걸 잘 봐야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 여력은 개인들은 이제 장중 계속 받아내는 이제 자금들이고 특성들이 그렇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특정 자금들이 종가 관리 어떻게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해 나가는가 어느 선에서 계속해서 그 가격대에서 어느 좀 약간 직결되는 어떤 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들을 좀 잘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양을 좀 봐야겠죠. 많이 좀 팔았는데 아직도 산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름하기가 좀 힘들다는 게 지수 판단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금적이 있어가지고 10조 원 사가지고 지금 한 8조 5천 8조 해갖고 아직도 남아있는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금들이 어떻게 외국인 향방이 더 팔아야 될 건가 아니면 비중을 더 축소할 건가 아니면은 그만할 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뭐 많이도 팔았는데 상금액이 많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예.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인데요. 삼성전자 이 같은 약세 계속된다? 자, 그렇지 않다. 아우, 조준석 이사님. 자, 계속된다. 네. 하창문 팀장님. 자, 결국 시장의 버팀목이 지금 부메랑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네. 지금 제대로 발목을 잡은 것이 삼성전자인데 외국인들이 5월달 들어서 한 번도 안 샀지 않습니까? 네. 140만 원부터 116만 원까지 외국인이 엄청 뺐네요, 물량을. 일단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장을 조금 우리 외국식해서 많이 투덜거렸지 않습니까? 한 3월, 네. 4월 달 정도까지 삼성전자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냐 그런 말 했는데 오히려 그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5월 접어들어서 하루도 안 쉬고 주식도 팔고 있고요. 그 중에 하루 파는 금액 중에서 오늘도 한 4,500 정도 팔았는데 하루 파는 금액 중에서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를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팔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 비중을 줄이다 보고 줄여야 되는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주식을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1순위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보면 약간 타이밍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땐 조금 더 하락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지금 지수 가격 단기적으로 많이 고점에서 빠졌다는 논리만으로 접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지속된다 했을 때는 역시나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던 삼성전자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겠고요. 네, 지금 신고가에다가 121선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큰 주식들은 이제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기술적 분수로 접하는 것보다는 이제 네. 수급 공백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러게요. 보겠고요. 네. 잠깐 제가 삼성전자의 어떤 그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최근 한 5년 동안 종합주가지수와 삼성전자를 상대 비교한 차트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빨간색이 삼성전자고요. 검정색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2008년도 리만 사태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삼성전자가 종합주가지수를 선도한 적은 딱 올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빨간색이 깜장색 네. 위에. 네, 예. 올해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사실은 상반기에 처음으로 종합주가수를 견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 자체가 지금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효과, 역효과 때문에 시장 급락이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내려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1, 2월, 3월 달까지 시장을 주도한 것이 외국인이었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파는 것이 삼성전자죠. 그렇게 봤을 때는 단순 논리로 접했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지수 상승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대로 뱉어내고 있다 그래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하락세 이어질 것 같고요. 단 희망을 좀 걸어준다면 갤럭시 S3에 대한 모멘텀이 6월 정도가 됐을 때 시장이 좀 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가격적으로 중간에 등락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현재 삼성전자 착시 효과를 벗어내는 과정 속에 있다.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의견 들어봤지만 조준성 이사님은 삼성전자 이제 추가적으로는 더 안 빠질 거다. X 드셨죠? 네. 삼성전자 때문에 머리 아픈데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가 일단 크게 깨졌습니다. 삼성전자 깨진 거를 굉장히 이게 뭐 어떤 삼성전자 안 깨졌으면은 이렇지는 않을 건데 일단은 시장이 좀 오버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시장 있는 그대로 해야 되고 이번에 삼성전자 깨질 때 저기 엘피다 얘기 나오는데 엘피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빠지는 게 엘피다는 어떤 표면적인 얘기고 네. 그 전에 지금 선물 그 6월물 해가지고 매도 걸어놓은 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포지션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엘피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아주 그냥 심하게 이제 팔아 나가죠. 종합주가지수가 어제부터 이제 급격히 이제 빠지면 삼성전자도 이제 뭐 5만 원 빠지는 거를 리먼 사태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간만에 이제 5만 원, 네. 6만 원씩 움직이는 게 네. 오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일단 엘피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제가 애플을 잘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644달러에서 550달러 깨지면서 지금 520달러 정도 되는데 17%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기준 해가지고 140만 원 기준에서 오늘 장중에 한 117만 원 기준 해보니까 한 17% 똑같이 빠졌습니다. 비중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어떤 뭐 외부 특성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전자의 잣대는 항상 아직까지도 애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의 기미보다는 우리처럼 좀 힘든데 애플은 기존에 빨리 미리 한 달 전에 많이 빠져가지고 적응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한 달치를 미리 지금 빠지면서 급하게 빠지니까 충격을 먹은 거죠. 폭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써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안정이 되고 애플이 반등이 돌아서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돌아설 거로 생각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애플보다는 반발력은 더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따 다시 또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해결의 키 시간 이어갈 텐데요. 코스피가 오늘 3%대 폭락, 외국인들의 무차별 매도가 있었습니다. 하창범 팀장님, 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안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월요일 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수가 얼마만큼 빠지는 만큼이나 매도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빠진다면 역시 수급이 만들어낸 수급은 수급으로 채워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뭐 이번 주가 되겠죠. 사실 뭐 한 8개월 만에 일주일 만에 또 100포인트, 2주 만에 200포인트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투매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투매라 봐야겠죠. 왜냐하면 사는 세력은 30주밖에 안 사는데 파는 친구는 한 번에 100주 주문을 내니까 상당히 계속적으로 빠지는 것이고요. 수급 공백이 있다가 보니까 지수 전망도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보겠고 일단은 만약에 사야 된다 그랬을 때는 뭘 살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고가권에서 내려오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건드리기보다는 저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하면 차이가 나겠는데 이미 훨씬 두드려 맞은 업종이 오히려 낫지 않나 보겠습니다. 뭐 그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학주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장 같은 경우 다음 주도 사실 덥석덥석 한강 조금 주식을 내려올 때 살 때는 목표를 정하셔야 되죠. 이것이 이미 내려와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삼성전자나 일부 종목들처럼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종목을 건들 것이냐. 근데 두 가지 다를 생각하고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장을 우리가 예측한다 그랬을 때는 시장이 어차피 급반등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V자 반등보다는 이게 파동상 제가 표시는 못하겠네요. 이렇게 지그재그 파동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동안 미니 빠진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잘 맞추지도 못하지만은 지수 예측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전문가분들한테 바닥 물어보는 게 제일 싫으실 것 같아요. 고통일 것 같아요. 전문가라는 이유로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지만 이제 왜 현상 분석은 해야 될 것 같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치가 왜 됐고 오늘 사실 어제 미국이나 유럽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1835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 올해 초에 첫날의 시가였습니다. 그래서 1835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저께 사실 하루 지나갔습니다. 어저께 기술적 대동이 워낙 약했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딱 연시가니까 한번 지켜보자는 심리가 있다가 맞아요. 오늘 바로 빠져버리니까 그 투매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이없이 힘없이 금요일이니까 1800포인트를 이탈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개파락 좀 세요. 네, 상당히 네. 세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인 것은 거래량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폭발하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게 좀 좋게 보는 것이고요. 제가 포인트를 계산했는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10%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종합주가지수가 10% 빠지면 약세장 전환입니다. 바로 펀드나 바스켓들은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도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최근 올해 들어서 2050포인트가 3중 고점이었기 때문에 2050포인트에서 10%가 하락했던 수치가 어디냐면 바로 어제 자리 184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 조금 쉬어줬어야 되는데 불리하게 보니까 빠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한가를 맞게 되면 15%가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1744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일단은 포인트는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 왜곡 때문에 쉽게 흔들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수 보통 PBR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펀더멘탈라 그럽니까? 사실 1800 밑에는 한번 사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지수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 주 일단은 1700포인트 오늘 한 1782로 마감했는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30포인트는 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1780 지금 종가 수준에서는 추가 하락세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은 조금 다리 뻗고 쉬어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준성 이사님, 1800 미치기 때문에 의미 있는 1800을 깼기 때문에 월요일 날 혹시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갭 상승 가능할까요? 좀 어렵습니까? 그것도 기대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데 전에 애플이
팍 빠져가지고 한 번에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확 올랐죠? 확 올랐죠. 네. 삼성전자도 좀 그런 게 한 방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는 있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뭐 한 번에 가든지 갭으로 올라가든지 반등하기를 좀 기대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긴축과 부양이라는 어떤 화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축을 그리스가 안 하니까 연정이 실패가 되죠.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Q3가 나오기 위해서는 피바람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지수가 작살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작살이 나고 있는데 그 긴축과 부양이 이제 그런 뜻인데 지난 유로존 같은 지난 6개월간이 유로존 국채 만기 수습 기간이었습니다. 매달 그냥 천억 유로 막 오는 거를 계속 뭐 1월달, 2월달, 3월달 다 막아냈죠. 이제부터는 이제 유로존 이제 구조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계속 끌고 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적인 이제 시기가 들어가는데 이 유로존의 어떤 구조조정이 있어가지고 자금 집행들을 이제 잘 봐야겠죠. 이제 자금 집행들을 잘 봐야 되는데 유로존의 구조조정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를 따로 두고 일단은 스페인 같은 것도 이제 뱅크런 일어나는데 약간 이제 그런 게 확산되게 되면은 ES 자금들이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어떤 그 각국의 이제 주요 은행들의 이제 자본 확충 쪽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쪽으로 있어가지고 어떤 그 외수 변수에 있어가지고 각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금융기관을 약간 이제 건실하게 이제 튼튼하게 이제 만드는 이제 과정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집행되고 그다음에 ES 자금들이 집행이 되게 되면은 Q3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만 계속해서 돈 풀기가 힘듭니다. 각국의 가치 통화를 풀어줘야지 미국 어떤 달러 기축의 어떤 흔들림도 변함없이 가고 그다음에 거기 Q3에 대한 부담이 적게 되죠. 그러면서 Q3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몰핀 같은 건데 몰핀이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아파가지고 진짜 마지막 환자한테 한번 놔주고 그 몰핀 효과가 끝나게 되면 또 이제 고통이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Q3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전에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5월 달에는 그 수습의 이제 초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는 데 있어가지고 시장에 있어가지고 뭐 1800선 한 방에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을 했는데 어떤 그 삼성전자라든지 시장에 있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늦게 빠지는 바람에 지금 급하게 빠지는 그런 힘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나고 나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급락했던 경우에 약간 급반발에 좀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려 속에서 들어간 거고 어떤 대책 마련이 잘 안 보이는 시국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대책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각국 정상들이 뭐 굉장히 어떤 마켓 리더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기금들, 자금들까지 준비하고 있게 되면은 어느 선에서 이제 하방적인 수 유지할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가지고 급락만큼 또 안전한 게 없죠. 이번에 뭐 급락한 종목들 반등 들어가는 뭐 호남석이라든지 이번 반등 하면서 급락했던 만큼 폭이 또 안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전략에 있어가지고는 주도적 개념은 변함이 없는데 시장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다시 현금화 시킨다는 거는 늦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시 내려가도 이 포인트는 다시 올라옵니다. 5월달 안에, 6월달 안에.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월봉 기준 해가지고 보게 되면 주요 종목들은 월봉 기준에도 약간의 깨질지 안 깨질지 이번 달을 봐야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선을 처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들어왔을 경우에는 반발이 좀 강하다는 걸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반발 매세가 들어온다면은 일단 지금 사지 않더라도 좀 관심 업종으로 어떤 쪽을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시장에는 지금 두 부류가 있죠. 이미 아까 하창범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싸져 있었고 아직도 싼 낙폭과대 종목들과 갑자기 좀 괜찮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싸져버린 전차군단이 있습니다. 자, 썩어도 준치 전차군단이 앞으로 더 갈지 낙폭과대주가 미리 빠졌기 때문에 반등해서 또 먼저 꿈틀할지 궁금한데 먼저 하창범 팀장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전차 사실 탱크가요. 바퀴가 있는 탱크가 있고 무한궤도가 있는 탱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때 전차 군단은 사실은 무한궤도였습니다. 무한궤도라는 게 이제 그 탱크 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없어도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바퀴가 달린 탱크 같은 경우는 바퀴가 있어가지고 길 딸린 데만 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장으로 봤을 때는 그 무한궤도의 나사는 빠지지 않나 보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차, 삼성전자는 지금부터는 사지 말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지 말자는 거는 어차피 기술적 반등을 해봤자
얼마 못한다. 주도주 복귀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안 사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유럽 이슈가 부각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금을 인출하게 될 것이고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은 경기 둔화가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기 둔화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유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나마 타 섹터보다 경기 둔화 모멘텀으로 실적이 됐던 전기전자나 자동차는 조금 실 수밖에 없다 보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간에 정치적 이슈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작년 8월, 2월, 9월 달처럼 그게 단순하게 미봉책이 된다 그럴 때도 유럽에 만약에 훈풍을 불어넣는 정치적 립스가 나왔었다 그럴 때는 그것 때문에 먼저 빠진 것이 뭐죠? 바로 화학주, 조선주, 건설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그쪽 주식들은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공매도 할 것이 실컷 해놨고 팔 만큼 팔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온다면 아직도 덜 팔아서 대차장고 매도가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보다는 오히려 화학주라든지 기타 조선주라든지 건설주에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조준성 이사님은요. 왠지 전차군단이 괜찮을 거다 얘기하실 것도 같은데. 일단 6월달 이제 또 6월달 이제 넘어가게 되면 2분기 이제 실적들이 나옵니다. 네. 아직까지 뭐 갤럭시 판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사이드 쪽에서는 이제 반격 레포트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또 많이 물려 있고 힘들고 하면서 어떤 그 레포트가 이제 좋은 레포트가 많이 나올 거 생각되는데 그런 레포트의 힘을 조금 약간 빌려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항상 하는 얘기가 실적 받쳐주는데 뭐 주가가 빠지면 저평가란 말이 실적 보고 저평가 항상 저평가라는 생각이 전차 군단에서 좀 아직까지 좀 2분기까지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반발도 기대할 수 있고 이 가격대 좀 약간 매수 가격을 좀 좀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때는 뭐 호남석유, 뭐 금호석유에서 화학주 쪽도 일단 단기 반등 노려보자 트레이딩 할 때는 꽤 관심을 보이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호남석유 이제 제가 삼성전 비교해가지고 같이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여의도의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까지 뱅크런 조짐이 보이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정말 휘청했습니다. 검은 금요일,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고 다음 주 전략 미리 세워주시죠. 예, 그 전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게 증시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그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에도 그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일 코스피는 62.78포인트 하락한 1782.46포인트로 연중 최저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이 3,303억 원을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유도를 했고요. 비금속 업종이 4.5% 그리고 기계 업종이 4.4% 전기전자 업종이 4.3% 이상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주말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오늘 밤 또 미국 쪽에서는 주말에 페이스북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유럽으로 인해서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돌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 전략 미리 좀 세워주신다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긴 좀 어려운 것을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코스피의 적정한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그 사례로 보게 되면은 2008년도 10월 말에 코스피가 900이 깨지는 경우에 퍼는 대략 PER 기준으로 7.4배 그리고 2011년도 9월의 경우에는 1650포인트가 깨진 경우에도 역시 PER 기준으로 7.4배였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PER 기준의 7.4배를 적용을 해볼 경우 2011년도 3분기 저점인 대략 1650포인트 수준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 주가의 저점은 대체로 PER보다는 PBR의 설득력이 크다는 점에서 PBR 1배 수준인 1770포인트 수준에서 코스피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1770포인트면은 한 빠져도 10포인트 정도만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다음 주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EU 특별 정상회의가 주 중반쯤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여전히 뭐 정책 이벤트 쪽은 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PBR 기준으로 1770포인트는 일시적으로 좀 하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의 적정한 가치는 그 정도 지지대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지수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하는 보수적인 대응이 좀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과거 PBR 기준 1770 정도가 바닥인 것 같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계산적인 저점이고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확인 후 대응하자는 보수적 관점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의 시간이죠. 먼저 지난 종목들 AS부터 들어보고 오늘 종목 공개받겠습니다. 먼저 조준성 이사님, 현대차 언급하셨었잖아요. 네네. 일단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종목을 세 가지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연관성 있기 때문에 호남석유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제 지난주 전략이 있어가지고 이쪽을 공략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괜찮았죠.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는 27만 원 이렇게 기준했는데 이번엔 25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4만 원, 23만 원 사들어가가지고 25만 원 언제 들어오게 되면 밑에 산 거 다 먹는다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지수가 이제 1800선 이상 가게 되면은 26만 원, 27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힘이 아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석유 쪽으로는 괜찮은 거죠. 일단 호남석유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호남석 혼자 빠지고 있을 때 정유주 화학주 많이 빠질 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은 다르겠죠. 지금은 좀 약간 좀 안도감이 있는데 그때 지금 이제 바꾸게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이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이 빠졌을 때 그 느낌이 지금과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호남석은 이제 적당히 올라가시면은 이제 이익 실현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데 가격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세가 좀 호남석 나오는 거 한다는 걸 봐야겠죠. 이제 칼날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보세요. 제가 이제 130만 원에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사보자 이제 130만 원, 126만 원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은 분할로 해가 사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120도 깨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사고가 났는데 일단 삼성전자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애플과 비슷하게 17% 빠졌다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50.19 정도 됩니다. 19%, 50% 이하는 잘 안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사들어가면 51% 삽니다. 그러면 한 170만 주, 이게 100만 주 기준에 왔다 갔다 하는데 50%까지 매도가 나간다 하게 되면은 50.00이 되면 한 30만 주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가 3, 4천억 정도 남아있는 거죠. 이게 3, 4천억 정도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싸게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117만 원, 105만 원, 104만 원 그 기간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 들어왔고 외국은 훨씬 더 팔 수 있네요. 예, 지금. 또 140, 137, 136에도 3, 40만 주 정도 많이 들어갔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그쪽은 좀 물을 먹겠지만 밑에서 들어간 쪽도 많은데 네. 근데 그런 얘기 나죠. 실제적으로 선물 매도 쳐놓고 삼성전자 내려치면서 돈을 양바로 먹는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 130만 원에 지금 외국인이 100만 주 팔았는데 지금 4천억이 까졌습니다. 선물 매도 쳐가지고 선물 3만 개가 한쪽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예. 골고루 나눠져 있죠. 이게 선물 매도 치고 삼성전자 죽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거기 매니저 같은 경우도 본국에서 이제 송금 해달라 아니면 시장이 어렵다. 그리고 좀 현금화 좀 해야겠다. 또 싸게 샀다. 할 수 없이 그냥 파는 거죠. 같은 것도 같이 느끼셔야 됩니다. 어느 쪽이 공격적으로 나간다. 이건 좀 특별한 세력은 있겠죠. 네. 그럼 예. 삼성전자는 추가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 일단은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대형주 이렇게 급락이 들어와가지고는 어느 정도 하방 경기성을 이제 유지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급반발이 있어가지고는 약간 좀 시간적으로 좀 타이밍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있어가지고는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제가 130만 원 해가지고 대충 120만 원 표준 잡아보니까 한 125만 원 정도 평균 단가 나오는데 그보다 한 127만 원 좀 높게 잡으시면 127만 원 될 겁니다.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엔 한 달 코스 안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라도 혹시 급반발 들어가지고 125만 원이나 124만 원 이상 가게 되면은 일단 현금화 시키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네. 뭐 130만 원, 134만 원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 1차적으로 지금 116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16만 원에서 124만 원 가게 되면은 저점 대비해 가지고 10% 올라갑니다. 그럼 호남선 기준해 가지고 23만 원에서 25만 원 올라온 선입니다. 근데 지금 해월이 안에 그 직격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4만 원 이상부터는 물량을 정리해달라 말씀을 네. 드리겠고, 평균 나가 다니는 거 다 빠져나와서 괜찮아요. 근데 좀 높게 사신 분들은 124, 5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평균 단가 127만 원 어떻게 하면은 일단은 반을 빼십시오. 그리고 다시 언제 반 빼는 거 언제 사냐? 116만 원 오면은 다시 사는 전략을 세우시고 나머지 반인 130 뭐 가게 되면 그때 정리한다. 그렇게 삼성전자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 제가 현대차를 들어갔는데, 현대차 이제 마무리 얼른 짓겠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4만 6천에서는 기아차 7만 9천에 샀던 거 24만 6천을 현대차로 바꾸십시오 했는데, 뭐 연타로 같이 현대차도 같이 찌그러졌는데, 네. 현대차도 같은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차도 평균 단가 24만 1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가격이 24만 원 이상 해보게 되면은 빠져나오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전자 마찬가지 현대차도 일단 평균 단가 이상으로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현금화 좀 본전 가격 들어오게 되면 기다렸다가 좀 급하진 않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현금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124만 원 혹은 24만 원 정도에서 현금화. 이번엔 하창모 팀장님의 지난 종목 삼성엔지니어링 점검 들어보죠. 네, 뭐 장이 빠지니까 별 수 없네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 19만 원대 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19만 원 내주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건설 업종 대표주다 보니까 장이 빠질 때 동반 빠진다 말씀드리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거는 그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지난주에 19만 원 정도에서 기관 매도가 클라이막스가 됐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그나마 조금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희망을 걸어보고 있고, 일단 다음 주 지수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음 주 금요일도 나오기 때문에 상승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상승을 하는데 일단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조금 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5천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 요 정도에 됐을 때는 조금 비중 줄이는 전략이 없지 않나 보겠고, 지금은 누가 그래도 5월달 바깥 날씨는 따뜻하지만은 정시는 시베리아 허벌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 두 분 갖고 나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부터 해볼게요. 자, 조준성 이사님은 현대차를 또 한 번 언급하고 계시고요. 하창범 팀장님은요. 영원무역을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조준성 이사님, 또 현대차 어떤 의미죠? 일단은 방송에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현대차, 삼성전자 풀어 나갈 때까지는 옛날에 코덱스 네버리 또 생각이 나네요. 한 네. 2달 걸려가지고 30% 깨진 거 이렇게 뭐 해봤는데, 일단은 현대차 이제 빠져나오는 순간까지는 일단은 현대차로 계속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를 왜 나오라는 거는 앞에도 지금 시장 뭐 1800, 1700 이게 순위 아닙니다. 나중에 하방이 잘못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급락했기 때문에 급반발이 있는데 기술적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일단 시장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당분간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먹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거기 현금 확보 차원에서 본전되면은 일단 적당히 나오는 쪽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네. 삼성전자 말씀드린 현대차 비슷하게 같은 성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빠져나올 때까지 AS 차원에서 언급하신 모양이고요. 하창모 팀장님은 왜 영원무역을? 네, 뭐 지금 같은 장의 혁신에 뭐 종목을 고르라면 실컷 빠진 종목 아니면은 그나마 지금 장에도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영업무역 노스페이스죠. 사실 이제 지난주 어제 5월 17일 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주간 동안 20% 급등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부담은 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4월 직영부에서 유통 동향 발표를 했죠. 근데 백화점을 보니까 패션 업종 다 감소를 했습니다. 남성 의류, 여성 의류, 그 다음에 가전은 윤달이라서 또 가전제품 안 팔리고, 근데 유일하게 올라가는 의류가 바로 스포츠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패션 업종도 보면은 한섬이라든지 LG 패션은 연일 약세입니다만은 스포츠 의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힐라 코리아라든지 영업무역은 반등세가 나왔다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영업무역이 최근에 23,000원까지 내려갔던 거는 영업무역 자회사죠. 실제적으로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는 골드원 코리아가 과징금 56억을 얻어맞았습니다. 얻어맞을만 하니까 맞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23,000원 내려갔다가 최근 좀 올라오는데, 2, 4분기 실적은 당연히 1, 4분기보다 조금 안 좋습니다만은 스포츠웨어 산업은 하나의 패션 아이템입니다. 여기 스포츠룩이라 그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성장세는 이어진다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쁘게 그렸습니다. 그랬는데 4일 연속 한 20% 급등을 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보다 한 1,000원 정도 더 내릴까 생각합니다. 한 24,500원에서 25,500원 정도 매수를 해주시고요. 안 잡히면 버리십시오. 네, 이 정도까지 기다렸다 사주시고요.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월봉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주봉인가요? 계속적인 이 차트는 누가 본다 그래도 이는 살아있는 차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패션 업종 같은 경우는 고마진에도 불구하고 잘 간다는 것이고요. 영업무역이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이번 주 1, 4분기 실적에서 가장 더 주목됐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증가한 게 아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3% 이상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 팁은 이번 주 급등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종가보다 조금 낮은 24,500원, 25,500원 밴드를 설정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펀치 종목 압축됐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조순성 이사님의 현대차 그리고 하창봉 팀장님의 영원무역 가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조순성 이사님의 현대차는요. 자, 주도주는 쉽게 안 끝난다. 빠져나오기 전략. 목표가를 24만 원 이상이라고 잡아주셨고요. 자, 하창모 팀장님의 영원무역은요. 패션 부문 아웃도어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어 반드시 눌림목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추격은 하지 말자. 목표가는 28,500원 불러주셨네요. 자, 두 분 수익률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서울현대TV에서 샘플러스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인데요. 상위 1%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포트를 관리하는지 비법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